안녕하십니까. 저는 내일을 여는 사람들의 대표 일꾼 강규영입니다. 저희는 LA 노삼으로 시작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염원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주 한인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을 염원합니다. 그 염원을 함께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연을 준비해 주신 안태현 박사님은 저희 내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이시고요. 그리고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과 LA 통일전국연합 연구협의회에서 국제정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역사학 학사와 석사, 그리고 플로리다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 국제정치 석사와 박사를 받았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동아시아 국제정치, 외교안보, 국제정치 이론 등입니다. UC 얼바인에서 객원연구원을 지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맡아주신 이나비 교수님 역시 저희 회원이시고요. 그리고 칼스테이트 LA 교수이십니다. 강연에는 저희가 기록을 위해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 비디오를 꺼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원활한 연대와 소통을 위해서 아이들 이름과 지역 형식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아마 이나미 교수님 마이크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나미 교수님. 우선 안태영 박사님께서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게 어떨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안태형입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특히 2020년 지금까지 진행 경과를 살펴보고 평가를 한번 내리면서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은 2020년에 어떤 식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될지 한번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부분은요,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개괄적으로 2020년 또 그 이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행 상황을 리뷰해보고 같이 평가해보고 전망하는 시간이고요.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네, 이제 2020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2018년과 2019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간단히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2017년은 굉장히 이제 대결 국면이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굉장히 거친 언사들이 오고 갔고요. 뭐 화염과 분노라든지 아니면은 뭐 totally destroy, 북한을 뭐 멸망시키겠다, 뭐 늑다리 등등의 이제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다행히 대결 국면이 더 이상의 위기 국면으로 가지 않고 2018년부터는 이제 대화 국면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대화 국면은 이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고요. 그 전에 이제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에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여기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도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9월에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2019년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에서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의 합의가 결렬되면서는 더 이상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2019년 10월에는 이제 스웨덴에서 북미 간 비핵화 실무 협상을
가지게도 되지만 다시 이마저도 결렬이 되면서는 이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방향으로 2019년 연말에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19년 12월 말에 이제 4일간에 열렸던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가 굉장히 많은 주목과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고요. 이거를 이제 굉장히 역사적인 보고다라고 많이 평가가 됐었는데, 이 보고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제가 이렇게 굵은 글씨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에서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됐던 거는 정면 돌파전이라는 이야기가 24번에 걸쳐서 나오게 되고요. 그 외에도 자력갱생이라든지 조미간 교착 상태는 이제 장기성을 띈다든지 충격적인 실제 행동 또는 새로운 전략 무기,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추구하면 조선반도 비핵화는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저희 모두가 이제 연초에 과연 2020년의 북미 관계가 어떻게 될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이제 많은 이제 추측들을 했었는데요. 특히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의 마지막 임기를 남겨둔 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그 이슈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본다면, 첫째 이제 북한이 계속 2019년에 이야기했던 새로운 길을 과연 갈 것인가?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간다면 이 새로운 길은 과연 어떤 것일까? 무엇이 새로운 길일까? 그리고 이제 그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이야기했던 그 정면 돌파전이 북한이 이야기했던 새로운 길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그 추측과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과연 올해 이제 11월에 있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선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2020년에 남북 관계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또 남북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 관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중 관계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0년은 대결 국면이 지속되었던 2017년으로 회귀할 것인가? 아니면 대화 국면이 지속되었던 2018년으로 회귀할 것인가? 이런 이제 논의, 추측, 전망들이 이제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 1월에 들어서 그러니까 그 한미 간의 대북 정책을 놓고 약간 온도차가 느껴지는 일들이 있었죠. 이제 우리가 이걸 복기해 보면 미국 국내에서는 굉장히 이제 대북 강경책을 주문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북 강경책을 주문하는 그런 요구들이 주장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에 반면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동력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해리 해리스 주 한미 대사가 그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특히 이제 남북 협력에 있어서의 속도 조절 필요성, 그 다음에 남북 협력에 있어서의 한미 워킹 그룹의 역할을 강조하는 발언들을 하면서 이제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청와대는 남북 협력은 우리 정부의 결정할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국무부는 남북 협력은 한미 워킹 그룹 협의 사안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약간의 이제 갈등이 있었고요. 이때 이제 북한의 입장은 2019년 연말의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용철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참사관이 이제 제네바에 있었던 유엔 국제회의에서 만약에 비핵화 연말 시한을 미국이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약속을 어길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이 이런 무리한 요구를 계속 한다면 우리도 결국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갈등이 이제 지속되는 상황이었는데, 2월 말부터 시작된 이제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죠. 세계 모든 국가들, 특히 이제 뭐 한국이 먼저 시작이 됐고, 그 다음 미국, 북한도 예외가 아닌데, 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 접어들면서부터는
좀 분위기가 약간 괜찮아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극복을 바라는 친서를 발송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이제 김 위원장에게 답서를 발송했었고, 그다음에 넘겨주시면, 예,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는 것을 김여정 제1부부장이 확인을 했고요. 친서 외교가 이제 계속 되면서 분위기 자체는 아주 이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에 접어들면서 이제 한국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여당이 180석으로 이제 압승을 하는 결과가 있었고, 이제 4월 말에는 이제 김정은 사망설이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이제 광범위하게 유포가 됐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페이크 뉴스로 밝혀졌었고요. 이러면 이제 4월로 접어들고 5월로 오면서 분위기는 다시 조금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이제 안 좋아지게 된 계기가 남한 그 탈북자 중심의 시민단체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있으면서 이제 2월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이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군사합의 파기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치도 연속적으로 취할 거다면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남북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가 6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북한은 남쪽에 대해서 계속 이제 더 이제 심한 말들을 많이 이제 쏟아내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6월 16일에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이제 전격적으로 폭발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남북관계가 이제 거의 2017년 이후 최악의 상태로 이제 접어들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7월 1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미 대선 이전에 열리기를 촉구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북한은 스티븐 비건이 이제 방한했을 때 최선희 외무성 제2부상이 이제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7월 12일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구절을 제가 이제 발췌한 부분이, 김여정 제1부부장이 우리는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우리의 행동과 병행하여 타방의 많은 변화, 즉 불가역적인 중대 조치들이 동시에 취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라고 이제 확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28일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의적 핵 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 미국 측에서도 얼마 전에 미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이제 어젠가요,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재선되면 북한과 신속하게 협상에 나서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봐서 북미 정상회담, 미국 대선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은 굉장히 이제 어렵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간단히 지금까지 제가 이제 보았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2020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으며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우리가 이제 연초에 과연 2017년에 그런 대결 국면으로 회귀할 것이냐, 아니면 2018년에 대화 국면으로 회귀할 것이냐, 이런 이제 전망들이 있었는데 2020년 지금까지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대결 국면도 아니고 대화 국면도 아니고 오히려 2019년의 상황이 쭉 지속되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남북미 정상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관계 유지, 친서 외교를 통한 친분관계 유지는 확인할 수가 있었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행 상황을 놓고 볼 때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모두 악화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대북 정책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견해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여전히 maximum pressure, 압박 위주, 제재 위주의 정책을 펼치기를 선호하는 반면 한국은 그래도 북미 대의 모멘텀, 남북 대의 모멘텀을 살려가야 된다. 이런 견해차가 존재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북한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을 드러냈죠. 실망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영어로 말하면 실망보다는 frustration 쪽에 가깝고요. 좌절감을 좀 드러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의 어떤 합의에 대한 기대도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유력 강화, 자력 갱생 이런 것을 강조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전통 외교로, 여기서 말하는 전통 외교는 이제 북한의 전통 외교로에 복귀하는 모습을 좀 보인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미 모두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문제에 모두 치중하고 있다. 정책 우선순위가 국내 문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관계 중에 하나인 미중 관계가 2020년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중 관계도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요. 1월에는 미중 1단계 무역합의가 공식적으로 서명되었지만 사실상 이마저도 1단계 무역합의가 이루어졌을 뿐 사실 2단계 무역합의는 남아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시작이 되면서 이 책임을 둘러싸고 미중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었고, 또 거기다가 이제 홍콩 보안법 문제로 홍콩 문제가 또 이슈가 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7월에 홍콩 특별지위 박탈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또 그 이후에는 미국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이 폐쇄가 되고, 또 청두에 있는 중국 주재 미 총영사관이 폐쇄가 되고, 8월에 들어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과 위챗 소유 중국 기업 거래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또 어제 미 재무부가 중국과 홍콩 관리 11명을 제재하는 등 지금 미중 관계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별로 제가 2020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평가해 보면 먼저 미국 입장을 보면요. 미국 입장을 먼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했던 이 탑다운 방식의 새로운 대북 정책 시도가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고요. 한계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어떤 외교 정책, 대북 정책에 대한 신념이나 정책 일관성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다분히 정치적인 계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측면에서 대북 정책을 접근한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과 주변 정책 결정자들이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미국의 민주당과 그 반트럼프 언론에서도 반트럼프 정서로 인해서 북한과의 협상을 반대하는 분위기, 아니면 합의 사항을 의도적으로 이제 깎아내리는 폄훼하고 그런 부분이 또 작용을 했고요. 또 네오콘이나 존 볼튼으로 상징되는 네오콘이나 싱크탱크의 보수적인 관료들이나 싱크탱크의 보수적인 학자들, 그 다음에 미 국무부나 국방성의 보수적 관료들, 그 다음에 군산복합체 등이 북미 관계 개선, 새로운 북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대를 강하게 했었고요. 또 이제 또 전반적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퍼져 있는 반북 정서, 이런 부분도 이제 크게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사실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국과 이 비핵화 합의를 이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했죠.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리더십에도 약간 타격을 입었고요. 이제 경제적으로도 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굉장히 어려운데, 그 와중에 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서 지금 북한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프로스트레이션 때문에 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이러한 일들이 이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니까 북한이 그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여준 한국 정부에 보여준 어떤 성명이나 담화 이런 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거친 언사들, 네, 대결적 언사들, 그 다음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의 태도는 당연히 북한으로서도 저는 좀 지양하고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침착하게 미국과 한국의 정치 작동 방식이나 외교정책 수립 과정이 북한과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도 더욱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어서도 남북 협력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북한에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이 계속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을 보면요, 이제 한국은 한미 공조와 남북 협력 사이에서 이제 굉장히 줄타기를 했다고 그럴까요? 주저하다가 좀 모멘텀을 잃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이제 한국 정부가 2018년에 세 차례에 거친 남북 정상회담과 한 차례에 거친 북미 정상회담으로 약간 좀 긴장이 느슨해진 감이 있었지 않나. 그래서 그게 이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결렬로 이어졌고, 그때라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의 더 넓게는 미국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서 2019년에 뭔가 다른 방향, 다른 모멘텀을 갖도록 노력했어야 되는데, 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기대가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모멘텀이 잃었지 않나, 조금 타이밍상으로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데 한국 정부의 고충은 또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남북 경협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남북 협력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 때 미국이 번번이 이제 한미 워킹 그룹이나 한미 연합사 등을 통해서 좀 제지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있었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이제 한국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재자 역할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당사자로서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중재자 역할 굉장히 필요했고요.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사실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역할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많은 이제 국제관계 학자들이나 북한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관계 설정도 좀 다시 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 분담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이와 연관해서 주한미군 갑축 가능성 등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너무 이제 이전에 했던 방식이 아니라 지금 국제정세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한반도 주변 정세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미국과 한국과의 지금 어떤 역량도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재설정을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와 여당, 민주당에게 바라는 것은 이제 여당이 이제 다수당이 된 상황에서 한반도 프로세스의 성공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남북 합의사항 비준이나 한국전쟁 종전선언 결의안 채택 등 다양한 입법 활동으로 이 한반도 프로세스, 평화 프로세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남북 보건 의료 협력 이런 부분들은 남북관계의 부침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제 그동안 통일부 장관 중에서는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장관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제 통일부가 중심이 되는 남북관계를 펼쳐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어떤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얼마 남진 않았지만 2020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전망을 해보면요.
당분간은 큰 어떤 외교적인 진전을 바라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게 남북 미 세 나라 모두 여전히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극복과 경제 회복, 즉 국내 이제 정책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미 대선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가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이 리스크가 크고 기대 이익이 낮은 상황에서 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실현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저는 미국의 태도 변화, 특히 미국이 북한에 갖고 있는 어떤 정책의 변화가 본질적으로 가장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싱가포르 공동 성명도 보면 1항, 2항, 3항이 1항이 새로운 북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항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 그리고 3항이 비핵화입니다. 이 말은 새로운 북미 관계와 한반도의 어떤 평화 정착이 이제 시도가 될 때 비핵화도 가능한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양 정상이 합의한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그렇다면 역시 새로운 북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굉장히 이제 갈등 중인 미중 관계도 한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조금 여기서 많은 진전을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결국은 이제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상황 관리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좀 제가 뭐 약간 비관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2020년 동안에는 상황 관리를 하면서 이제 11월에 있을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이제 전략을 정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상황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 교수님 아직 마이크가 안 되시나요? 네, 네, 들립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LA 예의를 여는 사람들 회원 이남희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제 잠시만요. 확인을 보고 있습니다. 이남희 교수님 잠시만요. 국제관계 잠깐만요. 네, 다른 하나를 뮤트를 해주세요. 네, 뮤트했어요. 네. 네. 이제 에코 없죠? 잠깐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컴퓨터를 2개를 켜놓고 있으니까 혼란이 좀 있었어요. 그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천착해 오신 우리 안태영 박사님 좋은 강연 듣게 돼서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토론자라고 지명은 되었습니다만은 저는 언어학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게 뭐 소양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좀 제시를 하고 싶고, 더불어 제 질문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우리 최링룸을 통해서 질문이 3개가 올라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영 박사님 강연을 듣고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으로서 느끼는 거는 이런 건데, 맨 처음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문재인 정부 이후에 시작이 되었을 때
국내외 한국과 한국 그 뭐 전 세계에 있는 평화 지지 세력들이 굉장히 흥분하고 많은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고요. 심지어는 평상시 같으면 절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한국 국민들이나 또는 일부 진보 인사들에게까지 확대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동시에 결국은 일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비관론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비관론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북이 그 핵을 개발한 것은 이제 협상의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침략 또는 정권 붕괴에 대한 공포심, 그 공포심 또는 그 정권 붕괴를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뭐 어떤 그 핵이라는 수단으로 무장을 해서 너희가 우리를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죽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너희가 팔다리는 잘릴 것이다라는 그러한 그 전략이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반면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북이 핵을 뭐 아무리 개발을 하고 많이 갖고 있다 한들 북이 미국을 미국 내나 또는 뭐 많은 사람들이 북을 뭐 마치 미치광이 집단이라고 취급을 하는 그런 디머나이제이션, 악마화하는 과정이 그동안 진행되어 왔지만, 북이라는 나라도 또 고도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서 그 나라의 존망과 자기 그 국민들의 안위를 보장해 나가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이성적인 집단인 것이 당연한데, 그걸 전제할 때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과연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은 큰 위협인가? 물론 북한의 핵무기가 어떤 뭐 다른 세력에게 전달이 된다든가 또는 뭐 유출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위험 요소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미국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은 진짜 그 위협적인 존재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북한이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지만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유용한 존재일 수는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명분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그 1953년에 휴전될 당시에 조약의 내용 중 하나가 소련군도 철수하고 중국군도 철수하고 미군도 철수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철수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은 미국은 중국을 대항할 수 있는 군사 기지를 거의 영구적으로 무료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요즘에 그 협상이 진행되는 것처럼 심지어는 주둔 B까지도 한국에게 상당히 부담을 시키고 있고, 더군다나 그 지금 주둔하고 있는 한 뭐 2만 명이 좀 넘나요? 3만 명 정도 되나요? 그 미군들의 지위는 한국 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그런 지위조차도 누리고 있는 그야말로 그 꿀빠는 그런 어떤 그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우리 다 알다시피 그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구입해온 그런 그런 소비자 중에 하나이어 왔고, 그다음에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그런 그 이유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 국가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레버리지도 또한 사용되었다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현대사를 보면 국내 문제를 외국의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은 뭐 나라 불문하고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볼 때 어떤 나라건 어떤 잠재적인 전쟁 상대국이 있는 게 그렇게 나쁜 위치는 아니고, 이러한 제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늘 그 어떤 좌절감 속에서 느끼는 거지만, 미국 입장에서 과연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게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라는 그런 의문을 깊게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남한 입장을 우리의 한국 입장을, 대한민국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견인해내서 평화 프로세스를 진척시킬 수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잘 우리가 알다시피 그 수십 건에 달하는 유엔의 제재와
그리고 특히 유엔의 제재라는 거는 당장 뭐 어떤 그 선언적인 의미 또가 크지 실질적인 어떤 그 벌칙을 가할 수, 제재를 위반했을 때 벌칙을 가하는 게 좀 애매하지만 미국의 제재 같은 경우는 당장 미국 내에 있는 어떤 한국의 금융자산을 동결시킨다던가 또는 뭐 이런 그 재정적인 그런 어떤 처벌을 당장이라도 가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미국의 역사를 보면 그러해 왔기 때문에 어떤 그런 위협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 한국 정부가 가질 수 있는 운신의 폭은 그렇게 넓을 것 같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국민이, 한반도에 있는 5천만 한국 국민이 한 마음이어서 미국의 상당한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북한과의 평화 프로세스를 한 걸음 한 걸음 진행시켜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사가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또는 그 반대하는 세력이 약해서 그 반대하는 세력을 무시하고 진행시켜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또 그렇지가 않죠. 사실 문재인 정부가 뭐 작은 것 하나 하려 할 때마다 그 나오는 그 소위 말하는 기득권 세력, 그 분단에 그동안에 기생해서 번창해온 그 세력들의 반대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리고 정치 집단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선거를 염두에 두어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지금 한국의 정부가 할 수 있는 또한 운신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어떤 프러스트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 비전문가로서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면, 이거는 아주 긴 시간이 걸리는 해결책일 텐데, 그래도 미국 내에 존재하는 어떤 이런 뭐 양심 세력이라고 할까, 또는 평화 세력이라고나 할까, 또는 무관심하거나 잘 모르지만 생각이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하나씩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 HR 그 하원 152 결의안에 지금까지 47명이 서명하도록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이뤄왔다는 것, 이건 참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이 435명이죠. 그중에서 47명이니까 이제 10% 약간 넘게 우리가 동의를 받은 것인데,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되어서 이게 다수가 될 거나 또는 상당한 목소리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커지도록 하는 것이 뭐 실질적인 그런 어떤 그나마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국 국내적으로는 그 이런 어떤 이런 어떤 그 반대하는 세력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작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 정도가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들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토론자로서, 그리고 비전문가 토론자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오늘 강연해 주신 안태영 박사님에게 질문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지난번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발했을 때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또는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특히 지금까지 많은 것을 뭐 핵실험장 폭발을 비롯한 많은 것을 양보해오거나 실제 행동을 보여온 북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돌려받은 것이 없고 마치 조롱당한 듯한 그런 나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 행동이 지혜로운 행동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좀 입장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문가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전문가 뺨치는 내용을 들려주셔서, 전문가라고 불리는 저도 뭐 상당히 많이 배우면서, 또 이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전반적으로 거의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네, 제가 특별히 뭐 여기서 크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이제 이 교수님께서 이제 코멘트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먼저 코멘트를 하자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 이제 재미 한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그러니까 동시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팔러틱스 측면에서 미국 의회나 아까 예를 드셨던 HRES 152 같은 경우 이제 한국전 공식 종전 결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데 저희가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이게 이제 하이팔러틱스 쪽에서 저희가 꾸준히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면, 또 이제 로우 팔러틱스 측면에서는 미국 국민들의 여론을 이제 조금 저희가 또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 상황이나 아니면 북한의 어떤 상황을 너무나도 모릅니다. 미국에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심지어는 미국의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평화단체 아니면 미국의 이제 어떤 뭐 반인종주의를 위한 이제 인권단체,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어떤 이제 블랙 라이브스 매터에 저희가 이제 연대 투쟁을 한다거나 미국의 인권운동이나 평화운동 할 때는 항상 기회가 닿는 대로 이제 한반도 평화 이슈를 계속 이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면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이제 주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문하신 내용은 저도 이제 이남희 교수님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북한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과연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냐, 그렇게밖에 꼭 그렇게만 했어야 했나,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근데 저희가 이제 북한의 행동을 제가 한 가지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저는 이제 북한 문제를 한 20년 정도 이제 공부를 해왔는데, 북한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북한의 이런 행동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겠지만, 사실상 북한이 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 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초부터 계속 이제 경고를 해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북한은,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뜬금없는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웃 오브 컨텍스트 갑자기 all of a sudden 막 하는 행동은 없고요. 항상 경고를 합니다. 이 경고를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책 결정자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그냥 이제 설마 진짜 저렇게 하겠어라고 흘려버리는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항상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항상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뭐 북한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제가 나름대로 쭉 이제 공부하고 관찰한 바에 의하면 그런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조금 미리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없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저는 이제 out of frustration 때문에 이제 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올해뿐만이 아니라 사실 작년 이맘때부터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들을 표출해 왔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이었냐 그러면, 제가 내 여사 지난번 발표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이제 최신 신형 무기들, 최첨단 신형 무기들을 도입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남북 정상 합의와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한 거거든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합의를 해놓고 사실 지키지 않는 거라고 북한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쉬운 부분이 아닌 게, 한국 입장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남북 연례 연합 군사훈련이라는 부분이 전시작전권 반환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시작전권 반환을 미국으로부터 가져오겠다는 입장이고, 이를 위해서 지금 미국과 합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 3차에 걸친 훈련에서
그 이제 한국 군대가 독자적으로 이제 작전 수행 능력을 할 수 있는지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늦춰지면은 전시작전권 반환 문제도 늦춰지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딜레마에 빠지는데 물론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이제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미국대로의 어떤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있을 거고 북한은 또 있고 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반드시 이런 방향이었어야 되는지는 조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답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참석하신 분들이 질문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하셨어요. 근데 이 네 개를 다 토론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럴만한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미라킴님이 무슨 질문을 하셨냐면 이 올해 있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할 경우 트럼프가 패배를 할 경우 한반도 정책의 변화가 어떻게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제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전망입니다. 항상 많이 틀리고요. 그래도 제가 일단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어제 제 앤디 김 지금 유일한 이제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 앤디 김이 이제 줌 미팅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물론 이제 앤디 김은 민주당 의원이면서 저 이제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바이든과 백악관에서 같이 일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훨씬 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진전이 되는 그런 좀 획기적인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굉장히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유보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이든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8년 동안 부통령이었고 그 당시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국무장관이었고 그랬는데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의 대북 정책이 저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많이 놓쳤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미국 쪽의 소극적인 태도 그게 이제 학계 용어로는 strategic patience policy 전략적 인내 이것 때문에 많은 오퍼튜니티를 놓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높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트럼프가 오히려 저도 트럼프 임기 초기에 많이 이제 기대를 걸었던 게 그러니까 북한 문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려면요, 그 thinking out of box가 좀 필요합니다. 기존의 어떤 국무성이나 국방성 관료들의 생각, 기존의 정치인들의 생각, 기존의 학자들의 생각으로는 이게 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새로운 발상이 필요한데 트럼프는 그나마 그래도 거기에서 좀 자유로운 편이었기 때문에 시도를 할 수 있었는데 시도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결실을 맺지 못한 게 역시 탑다운 방식의 한계, 많은 반대에 부딪히니까 더 이상 밀고 나가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대북 정책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왜냐하면 미국의 대북 정책은 미국의 세계 전략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중국 봉쇄 정책을 미국의 어떤 인도 태평양 전략의 기본 축으로 삼는 한 아까 여기 이남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한미군, 주일미군의 존재가 필수적이고요. 그다음에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미국이 하려고 할 거고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얼마만큼 대북 관계에서 획기적인 정책이 나오겠느냐, 약간은 유보적인 상황입니다. 너무 제가 비관적으로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저도 이제 허브풀리 정말 민주당이 오히려 이전까지 해왔던 식으로 클린턴 행정부 때 해왔던 식으로 보다 더 인게이지먼트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조금 전에 질문은 미라님이 아니라 철월리님, LA의 철월리님이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질문이 3개가 더 있는데 애틀란타의 택가이벌님 지금 계십니까? 네, 택가이벌 맥가이벌가 아니라 택가이벌이시네요.
님께서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을 해주셨어요. 남북 협력을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뭐냐, 민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지자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큰 질문이긴 한데 이 중에서 좀 우리 오늘 강연자께서 특히 코멘트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부분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조금 말을 해왔는데요, 지금까지. 네, 뭐 저도 알고 싶은 대답을 알고 싶은 질문이네요. 네, 과연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또 민간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잘 하면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도 개선이 되고 남북 화해 협력에 도움이 될지,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저도 뭐 아직까지 이게 정답이다라고 뚜렷이 제시 할 수가 없어서 좀 죄송하고요. 근데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협력과 남북 관계 개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그게 시혜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호혜적으로 그게 돼야지, 시혜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정부 차원이든 지자체 차원에서는 민간 차원이든 저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모든 걸 정해놓고 그다음에 북한에게 우리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걸 받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좋은 제안인데 왜 안 받느냐,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것보다는 항상 어떤 하나의 정책이나 그런 부분을 하더라도 초기부터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북한의 반응, 북한을 참여시키면서 같이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남북 간에 어떤 신뢰가 계속 쌓이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당장의 어떤 성과보다는 작은 것 하나하나라도 같이 해나가면서 상호 신뢰를 쌓아나가는, 원론적으로 이 정도밖에 대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우리 과제죠.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나, 정부는 뭘 해야 되고 지자체는 뭘 해야 되나, 답답한 마음입니다. 질문이 2개가 더 있는데요. 하나만 더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네요. LA의 강두영님께서 한반도의 갈등 해소에 UN 사령부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접근해야 해결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반도의 갈등 해소에 UN 사령부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걸 어떻게 네. UN 사령부 나가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유엔사에서 남북 철도 연결이라든지 도로 연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지를 많이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시민단체에서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 것도 저는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엔사 해체라는 문제를 그렇게 개별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엔사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과 다 결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전체제라는 부분도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주한미군 주둔이라는 부분도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자권 관련해서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이제 전자권이 이제 반환이 되고, 이제 유엔사도 그 과정에서 새롭게 재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유엔사 해체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엔 사령관이 이제 뭐 미국군 장성, 부사령관이 한국군 장성이었다면, 이게 이제 뭐 새로운 유엔사에서는 한국군 장성,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미국군이나 뭐 이렇게 미국군 장성 이런 식으로 되는 식으로 개편이 되는 건데, 부족한 측면은 있지만 이게 개별산으로서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것을 미국과 이제 한미동맹의 큰 틀 안에서 바람직한 뭐 한미동맹이라든지 이제 전자권 반환, 그다음에 주한미군 이 틀에서 같이 분담금 문제라든지 이런
이런 틀에서 같이 풀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벌써 우리 이제 오늘 강연 시작한 지 1시간이 넘고 있네요. 그러면은 질문은 거기까지 받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이 코멘트 꼭 한번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말씀하시죠. 채팅창에 올려드리면 그분의 마이크를 언뮤트 해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채팅창에 최관호님, 알렉스 뉴욕에 계신 알렉스 관호 초이님께서 채팅창에 코멘트를 올려주셨는데 이거를 좀 뭐 음성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관호님. 잘 뭐 마이크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잘 들립니다.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우리 안태영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뭐 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제 생각을 올렸는데, 사실은 지금 이 남북 협력 쪽으로 지금 이 북과 남의 북의 이 신뢰를 회복하거나 어떤 같이 일을 앞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러한 장애물을 해소하기에는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2018년 정도는 모를까. 지금 북이 갖고 있는 이 엄청난, 아까 우리 안 박사님 말했던 프러스트레이트가 아니면 불만이랄까, 실망이랄까, 이런 것들은 다 이 판문점에서의 선언과 9.19 때 합의들을 남쪽이 걸어왔던 것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어떤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북에다가 전달한다거나 하는 것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거라고 하는 말씀도 전폭적으로 동의하고요. 결국은 어떻게 남쪽이 실추된 북으로부터의 신뢰를 다시 또 얻어낼 수 있는가는 얼마만큼이나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독립적인 자기의 입지를 갖느냐 하는 거에 저는 딸려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남북 협력이라 하는 민간 협력이나 이런 거지만 제가 보기에 핵심은 이 합의 이행을 하면서 진짜 다시 우리가 이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냥 시간이 뭐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제 생각을 여기다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것은, 저는 이번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발한 것이 저는 꼭 남쪽에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게 결국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까지 주는 전 강력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꼭 남북과의 문제로만 보기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북이 생각하고 있는 미국과의 어떠한 그것이 이 협상이 될지 아니면 어떤 무력 시위력 무력 이 데몬스트레이션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국과의 합판을
염두에 두고 해온 그 행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저의 짧은 생각 좀 공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뉴욕에 계신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뵙고 싶네요. 우리 안 박사님 이 말에 대한 리스폰스 있으신가요? 네, 제가 간단히 제 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 최강호 박사님은 제가 한번 뵀습니다. 사실요. 예, 그때 저희가 뉴욕에 갔을 때 한번 뵀는데 잘 계신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저도 지금 최강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다 동의를 합니다. 첫째 제가 진짜 이거는 저도 완전히 동의를 합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남과 북 사이의 합의 이행이다. 예. 여기 정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발표 때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남과 북 사이에는 더 이상의 합의는 필요하지 않다. 이제까지 수많은 진짜 훌륭한 합의문들이 존재합니다. 7.4 남북 공동성명부터 6.15 공동선언에서 최근 평양 공동성명일까지 문제는 한 번 더 합의를 하느냐가 아니라 진짜 지금까지 해왔던 합의를 얼마만큼 지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런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그런 반면에 이제 한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부도 합의를 그렇게 의도적으로 깨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정부와 이제 될 수 있으면 공동 보조를 맞추려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딜레마 아니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독자적인 어떤 남북 관계에 좀 나설 필요가 있다. 이전의 중재자 역할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당사자 역할로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약간 타이밍상 늦은 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남북 공동협력사무소 폭파에 대한 메시지도 똑같이 저도 동의합니다. 남한에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이제 보여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굳이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뒀느냐 그러면 이제 저는 한국 쪽에 비중을 뒀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보낼 수 있는 메시지는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풍계리 뭐 핵 실험장을 뭐 재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뭐 시험을 할 수도 있다든지.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는 것은 이제 조금 남쪽에 보내는 메시지가 5대5보다는 한 7대3 정도로 더 있지 않았을까. 그 정도 차이지 전반적으로 우리 최강호 박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전신영님께서 손을 드셨어요. 안녕하세요, 전신영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엘리고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말씀하고 싶은데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Business of America is business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도 Military Complex Business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동북아시아의 어떤 conflict and tension을 갖다가 계속 유지할까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더라도 발전이 없을 것이다. 오바마 때 똑같았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사드 같은 거, 왜 위안부 문제 같은 거 다 미국에서 뒤에서 한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우스 레졸루션에 지금 10%의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하고 있고, 전혀 뭐 빅터 차 같은 분들이 국무부에 있다 하더라도 매파 한국인이 있으면은 미국인이랑 똑같은 인스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적으로 정말 미국 사람들의 띵킹을 바뀌게 하는, 그리고 10여 년 전에 흑인 대통령이 됐지만 앞으로 이제 흑인 여자 부통령이 나오겠지만 혹시 10여 년 후가 있으면 히스패닉 대통령 나오고 2, 3년 있으면 에이시안 대통령이 나온다. 뭐 그런 롱텀 얘기 아닌가. 왜 그러냐? 결국 밀리터리 컴플렉스가 국무부가 미국의 팔러시를 조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오랫동안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컨센서스 빌딩이 안 돼 있죠. 제가 보기에는 무슨 북한을 이득하는 발만하면 다 빨갱이 해버리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진보가 중도를 붙들어야 되는데 지금도 약간 부동산 때문에 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보수들한테 중도를 뺏기면 잊어버린 10년이 또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환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우리가 할 일 중에 하나가 이번에는 또 뺏기지 말아가지고 중도를 어차피 중도를 킵해야지만 정권을 유지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진보가 너무 진보만 따라가다 보면은 뺏겨죠. 보수한테. 결론적으로 이번에 그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 북한의 김여정 씨는 삐라 뿌린 것 같고 그랬어요. 뭐 우리나라 법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삐라를 뿌리는 건 언론의 자유죠. 한나라 주권국가의 언론의 자유를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정부는 미국에도 한마디도 못하고 북한에도 한마디도 못하고 굉장히 웬삐하죠. 우리나라의 주권국가고 우리나라는 그런 언론의 자유가 있다.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중도를 대한민국 중도를 가지고 있어서 적어도 60, 70%가 남북 통화를 갖다가 통일을 원하는 그런 때가 와야지 이 모든 것이 되지 그냥 레토릭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한 분만 마지막으로 한 분만 말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화님 지금 손 드셨는데 언뮤트 해주셔야 되는데요. 했어요. 예, 언뮤트 했어요. 제가 오늘 코리안 폰트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하는 수 없이 이렇게 합니다. 저기 오늘 안 박사님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정확하게는 처음부터 못 들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아까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롱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실망하게 되네요. 그러면은 그 전략도 이제 우리도 바꿔야 된다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이 방법, 로우 방법에서 동시 접근해야 된다는 거, 미국의 한인들하고 하원이 나오고 미 국민의 여론을 바꿔야 된다는 거 그것도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아웃 오브 박스 얘기하신 거 아주 참 좋아요. 정말 지금부터 상황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것도 우리도 수시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근데 하나는 유엔 사령부 말이죠. 그것도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국부적으로 하지 말고 이 전체를 봐서 전작권 물론 반환 유엔사 모든 거 한미동맹도 같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롱텀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그 시큐리티, 내셔널 시큐리티하고 인터내셔널 그라운드에서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놓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아무리 재편된다고 하더라도 붙잡히는 거죠. 아무래도 붙잡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에 지금 전신영 아까 최 박사님이라고 하셨나요? 저도 거기는 같이 억울해요. 물론 한국의 삐라 때문에 직접 한 거지만은 아마 전체적으로 직접 간접으로 다 된 것 같습니다. 경고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군산복합제가 사실 주적이죠. 미국은 또 그것 때문에 또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요 앞으로.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물론 미국 하원은 정치 컨그레스맨들을 움직여야 되는 거는 계속해서 해야 되겠고 특별히 미 국민 여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어프로치 해야 되는 건지 정말 몰라요. 정말 모르고 저는 이제 미국 교회 미국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 이제 그쪽으로 방향으로 이제 하는 건데 여기 아까 또 중산층 얘기하셨죠? 놓치지 않아요. 근데 진짜 롱텀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다시 전략이 새로 필요한 것 같고 무엇부터 구체적으로 해야지 이게 좀 참으면서 우리가 초점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한반도의 피스 프로세스에서 여기에 있는 국민으로서 해외 동포로서 할 수 있는지 양쪽 다 생각하면서요. 네. 제가 간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은 이제 안 박사님 마지막으로 박신화님 질문에 대한 답하시고
그리고 이제 강연회의 강연 부분 일단 대략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제 전신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이제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당장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굉장히 어렵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론적인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평화를 한민족과 재미 한인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기회가 오더라도 그때 우리가 미리 준비가 안 됐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열심히 했으면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 또 아무것도 못해서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생각한다면 롱텀이지만 할 수 있는 거를 그래도 할 수밖에 없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박신하 목사님께서 주신 질문도 같은 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진짜 너무 모르고 일반 시민들, 그 다음에 미국의 인권운동가 평화운동가 중에서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 여기 국회의원들, 의원들, 정치인들도 모르는 사람들 많고요. 제가 학교에 오래 있었지만 학교에서도 정치학 교수들도 자기 전공이 아니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일반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 의식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도 않아요. 우리 이남희 교수님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 동료 교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그런 교육과 어떤 그런 계몽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여기 있는 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나름대로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이 한반도 평화 문제로 이렇게 모였지만, 또 그 중에서도 이제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 모였지만, 여기 또 각자 분야가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종교계에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제가 보니까 의료계에도 계시고, 어떤 분은 노동계에도 계시고, 어떤 분은 평화 쪽도 계시고, 인권, 또 여러 비즈니스 쪽도 계시고, 그러면 각자의 여기서는 쫙 모였지만, 우리가 이제 또 흩어질 때는 각자 자기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 박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더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항상 끝은 아쉽네요. 근데 제가 이제 마이크 넘겨드리기 전에 제가 마이크를 LA 내일을 여는 사람들의 미라킴님한테 마이크를 넘겨드릴 텐데,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킴님 마이크 넘겨받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태영 박사님, 그 다음에 이남희 교수님 토론자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오늘 이제 마무리로 스크린샷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카메라 켜주시겠어요? 지금 카메라 모두 닫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카메라 모두 켜주시고요. 아직 많은 분들이 카메라를 닫고 있으신데 얼굴이 나올 수 있게 카메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마무리로 스크린샷 할게요. 카메라 모두 켜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스크린샷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한 번 더 갈게요. 하나, 둘, 셋. 네, 한 번 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저기 눈 감으신 분들이 계셔서요. 이번에는 자기가 취하고 싶은 포즈를 마음대로 취하셔도 괜찮아요. 사랑합니다도 좋고, 아니면 이것도 좋고, 아니면 그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포즈를 취한 채로 다시 한번 스크린샷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른 포즈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분 모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내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분이신 강규영님의 끝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규영님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연회와 토론, 질의응답 다 부족하셨나요? 저희 내일을 여는 사람들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저희는 독서 모임, 영어 모임, 산행 등의 소모임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일정이 좀 변경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온라인을 통해서 비대면 모임을 가능한 많이 이어가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저희 이메일 info@peace21.org로 연락해 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있거든요. 거기에 문의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say goodbye. 모두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세요. 네, 그리고 저기 그냥 나가시기 너무 아쉬우시면 마이크 모두 다 업뮤트, 마이크 해제해서 인사 나누시면서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희 모두 그 소리 한번 켜볼까요? 네, 네. 모두 업뮤트. 네, 다 풀어주세요. 네. 여기 연장된 다이얼로그는 없습니까? 아니. 연장된 뭐라고 할까 대화 시간.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금 얘기하시면 되죠. 네, 서로 네. 지금 오늘 저기 이남희 교수님 반갑고요. 제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해요. 오늘 좀 컴퓨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여기 지금 보니까 김웅묵 선생님도 들어와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오은영 선생님도 들어와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임승민 모두 선생님도 반갑습니다. 들어와 주셨어요.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이철호님은 아주 오래간만에 조용하시네요. 반갑습니다. 사랑 어떻게 하나? 아니 김홍묵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응? 내가 지금 여기서 공원에 가서 아마 운동하다가 돼가지고. 산행을 하신 것 같아요. 산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집에서 방콕하느라고. 아하, 그럴 때 그런데 이제 하늘이 나오는데. 나도 오늘 그 강연을 전부 들었는데 처음부터 제가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가 많이 있겠는데 그 중에 내가 두 가지만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기회를 놓쳤어요. 얘기할 만한 게 뭐냐면은 남북한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선생님. 다른 게 아니고 남북한이 여러 가지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좋은 합의를 봤잖아요. 6.15 공동선언, 7.4 공동선언 이런 거 다 했는데 그것이 잘 이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한국 남한 국가의 법으로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한 걸로 끝나고 그것을 국회에 가져와서 그래서 그거를 인정을 하면은 그것이 우리나라의 법이 돼가지고 그거에 해서 무슨 일을 해도 누가 그걸 반대를 할 수가 없다고. 근데 여태까지는 그거를 하길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마 이번에 그 문재인 정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거를 통과시키면은 그것이 법이 돼가지고 그 법에 어긋나는 짓을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막을 수 있는 그 법적으로 막을 수가 있다 이거죠. 또 그런 게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뭐 여기서 그 유엔사님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또 한편에는 한국에서 지금 조그맣게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 중립화 운동 그것이 또 중요한 면모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다 해결책이 되지는 않지만은 사방으로 이렇게 뚫어보면서 사람들과 생각도 좀 넓어지고 또 실제 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왜냐하면 중립국 방법으로 나가면은 어느 나라하고도 대치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좋고 중국도 일본도 소련도 좋다는 생각으로 밀고 나간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잘 이론을 정립해서 뭐 어떻게 또 나가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도 좀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 중립화를 만약에 지향한다면은 그것도 새로운 방법 아니 새로운 전략인데요. 유엔사나 뭐 미국의 이익을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오케이 우리 중립화를 원한다 해가지고 캠페인에서 이거 해라. 그러면 그게 더 쉬울까요? 안 박사님. 쉽다기보다도 그것이 어떤 게 먼저 해결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죠. 여러 방향으로 계속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그 중에 시간이 되고 환경이 되고 조건이 되면은 어느 것으로 될 수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지금은 우선 중립화에 대한 개념부터 사람들한테 뭐 보급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그렇고 또 미국 내에서 그 어떤 의미에서는 씨가 먹는 얘기라고요. 왜냐하면 기억하시다시피 달레스가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군차포로 한국은 중립화로 만들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잘 기억하시지만은 그 당시에 오늘날 문제가 쳐들어오는 바람에 제 안건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살려가지고 일을 또 해보는 것도 상당히 그 좋은 방향의 노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공부할 일이 더 많아졌는데 저기 안 박사님 저 하나 또 얘기하고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아까 그 동부에 있던 분이 유일한 그 한국인 컨그레스가 말이죠. 그 바이든 민주당 쪽에서 바이든을 얘기하고 그랬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 민주당이라서 물론 이제 바이든 쪽인데 사실 고민 많이 했어요. 왜 바이든을 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 아까 백그라운드가 그런 좀 네거티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한편 얘기 들으면은 진짜 트럼프는 좀 힘들어요. 정말 물론 아웃 오브 박스에서 하긴 하지만은 신뢰성을 정말 잃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염려하는 분들이 바이든은 만약에 바이든이 못한다고 하더라도 뒤에 참모진들이 새로운 방향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그 참모진들은 물론 이제 또 피플즈 보이스가 들어오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밀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참모진들이 똑똑하고 좀 더 오픈되어 있으면은 it's possible. 그래서 바이든을 찍으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어떤 면에서 디터민이 됐는데 트럼프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제 재미있게 거기서 답변을 드리면,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버니 샌더스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제일 좋았죠. 지금 안 돼가지고 이제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저도 개인적으로 이 트럼프는 이제 좀 한계에 봉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바이든 아까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래도 민주당, 왜냐하면 이게 또 있어요. 지금 우리 HRES 152 한국전 공식 종전 그 결의안이 지금 이제 그 록하나 의원이 발의를 하고 그 코사인 한 의원이 47명인데요. 단 한 명의 공화당 의원도 없어요. 그게 심각한,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러니까 혼자 그게 캐리하려고 해도 단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민주당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한반도 인게이지먼트 정책을 의회에서 뒷받침하고 갈 수 있는 권력은 민주당 권력이에요. 저도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걸 어떻게 같이 가느냐 문제지. 저는 트럼프하고 공화당은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미련을 버릴 때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뭐 다른 생각 가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물론 뭐 자유지만은 진짜 미래가 없어요. I'm sorry. 좋네요. 더 얘기 나누시면 감사합니다. 네, 고민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평화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들 하시고요. 세이프요. 네, 건강하세요. 네. 수고들 많이 했어요. 누구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들. 안녕. 네. 우리 애기 잔다. 했어요. 언제 보지? 그러게요. 진짜. 언젠간 만나요. 그러게. 평화 좀 보여줘. 글쎄 말이야. 평화 좀 보여줘. 어쩜 저렇게 평화 좀 보여줘. 자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네. 오케이. 평화 좀 보여줘. 건강들 하시고 have a good weekend.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